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부회의가 방송에 의해서 생중계되는 거는요. 지난 10월 27일이었죠.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이제 정부 측 인사들뿐만이 아니고요. 국민 패널 100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라는 부제가 붙은 국정과제 점검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제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이런 주제가 붙어 있고요. 두 번째는 활기찬 지방 이런 제목의 세션입니다. 또 마지막 담대한 개혁 세션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들을 보면은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지금 현장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점검회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보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항상 소통을 강조해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또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소감 어떠신가요? 좀 긴장도 되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국민 패널 한 100여 분하고 또 이게 생방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네, 오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 국회, 또 지자체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이라고 할 수 있죠. 100분의 국민 패널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서 성별과 나이, 분야 등을 안배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잘 들어주시고요. 또 명쾌한 답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패널분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에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부동산 자영업자분들 취업이 가장 큰 문제. 아이가 혼자 다녀도 걱정되지. 안전하고 깨끗한 좋은 나라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120대 국정과제.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말씀으로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또 시청하실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월 10일 출범을 해서 한 7개월 여간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과 금년 초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을 드리고 또 인수위에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이런 재난도 있고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 좀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오늘 안 다뤄지든가 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 함께 여기 참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와 우리 국민 패널 여러분들 하여튼 이 귀한 시간 마련됐는데 하여튼 열심히 우리 이 시간을 함께 해 주시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 및 청사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 및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 인권, 연대,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 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치들을 12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국정체계는 6대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개월간 핵심 가치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또한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세제 개편 추진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미, 일, 중 3강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먼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21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청렴도 지수도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여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 기술 수준의 전략 기술을 6개까지 육성하는 등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7대 우주 강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입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는 등 필요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도 완수하겠습니다. 산재, 교통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만 명당 20명으로 낮추고 대형 재난 피해 규모도 연 3천억 원 이내로 유지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민 안심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입니다. 중앙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재정 자립도를 50% 이상으로 향상시켜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한편 수도권 인구 집중도도 50%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연 70조 원까지 증강하고 방산수출 점유율도 4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자유민주 등 가치 공유 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모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정부는 5년 후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크고 따뜻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한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두고 항상 보신다고 하는 국정과제 현황판이 놓여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참 많은 현안들이 있죠. 이제 국민과의 약속인 120대 국정과제를 3개의 주제로 나눠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LED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단단한 경제와 든든한 민생으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가지 주제, 활기찬 지방과 담대한 개혁으로 향후 미래를 설계해 보려 합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가 없는 국가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돌파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각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추경호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3분기까지는 3%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역시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수출을 보면은 수출이 나름대로 원래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해서 현재 금년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우리 수출 규모가 세계 아마 6위권에 우뚝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우리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높아서 에너지 수입이 증대됨으로써 무역 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계 교역량도 줄고 또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가 내년에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출 여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지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아주 고물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선진국들이 대개 9%, 10%의 지금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에 예외가 될 수가 없어서 고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7월에 6.3%를 기록한 이후에 다행스럽게 국제 유가도 좀 떨어지고 또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서서히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고물가 상황입니다. 일반 주요 기관들은 내년 후반쯤 돼야 우리가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 재개 효과로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를 보시면은 그림에서 나타나다시피 거의 2000년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도 가장 높고 그리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숫자는 내년에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금년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기술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지표는 좋지 않게 나타나겠지만은 고용 실제 상황은 지표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부동산 가계부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너무 부동산이 가파르게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14%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 급냉하고 경착륙되는 거 아니냐 여기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우리 국민들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정말 이제 가계부채의 대출을 갚기도 어렵다.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금융시장 보시면은 한때 1,440원 우리
달러 대비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정부의 정책 그리고 선진국에서 또 이 금리 정책이 조금 가파른 것이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최근에는 환율이 1,300원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기업음 발행 등의 자금 시장도 많이 얼어붙었었는데 정부의 여러 정책 등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비교적 자금 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IMF 등 경제 위기를 2차례나 성공적으로 극복한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거시 경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 투자 촉진하고 물가, 고용,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도약을 위한 준비, 즉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또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도 추진하고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 함께 이겨냅시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간의 국정 성과 그리고 청사진 들어봤고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장의 국민 패널이 본격적으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주제가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이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우선 가장 관심이 많으실 민생 경제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에 대해서 질문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패널분들의 성함을 다 모르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위치나 옷차림 그리고 성별 등으로 제가 호명을 해드린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께 구역에서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첫 번째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내려주시고요. 자기소개 후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참 마트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희 4인 가족이 먹을 거리들 고기나 달걀, 과일 같은 거 몇 가지만 집어도 정말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또 아이 둘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보육료 역시도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주변 분들께서 나중에 아이들 대학교 들어갈 때 필요한 등록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그 목돈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도 지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재작년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했는데요. 그 당시에 2.5% 정도였던 주담대 이율이 지금은 6%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정 지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을 위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물가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가계 어려움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를 더 받고 한 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 회색 코트 입으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에서 27년 넘게 떡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신메뉴를 개발하고 배달을 늘려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포장 등 물가가 올라가 금리도 오르고 장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많아 걱정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높은 임대료, 인건비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문 닫는 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영업을 하시면서 재료비 상승 또 소비 위축에 따른 어려움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제부총리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현장에서 우리 주부님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시는 데 대해서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부님 말씀하신 장바구니 물가 등등 정말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발 고물가지만은 우리 장바구니 물가, 민생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먼저 정책에 중점을 두고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동안 굉장히 높았던 물가, 한때 큰 배추라고 하던 것이 지금은 사실은 배추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 후에 배추값이 많이 안정이 되고 또 김장 비용도 좀 떨어지고 해서 신선식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는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곳에서 물가 상승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여러 부담이 있으신데 사실은 이제 경제가 물가 안정이 되면은 금리도 오름세가 중단이 되고 서서히 이제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선 당장에 이 고금리 특히 변동금리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저금리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안내가 있으니까 저희들 안내해서 그런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애들 키우는 문제 정부에서 재정 지원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애들 보육, 양육 부담이 들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떡집 하시는 분들 요새 떡은 잘 팔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제일 급선무는 빨리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민생 경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좀 장사 잘 되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금융 이용이나 임대료 부담 그리고 이자 상환 등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세제 지원도 하고 또 특별 금융 지원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 환경 개선이나 정책 자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족하겠지만은 정부의 정책 자금 또는 세제 지원 이런 거 활용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기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죠. 지금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부동산 관련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손을 드시는데요. 맨 앞줄에 계신 분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구입에 관심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씩 돈을 모으고는 있는데 이게 목돈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상당 금액을 지금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금리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 주거 대책을 비롯해서 각종 공급 대책을 지금 내놓고 계신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전세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지 혹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지금 주변에서 걱정이 되게 많은데 정부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한 분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네. 이쪽에 계신 분, 네. 자켓 입고 계신 여성분,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방의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이라고 합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나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주택가격은 5% 정도 하락했고요.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도 세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증금 반환이나 또는 빠른 월세화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자 시장도 PF와 관련된 어려움, 또 미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크게 시장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자께서 이제 내 집 마련 고민을 해주셨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업계 종사자로서 고금리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그런 우려를 또 표시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나만 제때 이 자산을 준비해 놓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영끌 대출이다 이렇게 많은 고통과 이런 상실감을 느끼셨고, 지금은 또 고금리라는 이런 금융 상황이 주도하는 자산가치, 집값의 또 하락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국가는, 이 정부는 두 가지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 같은 미래 세대, 아직 충분한 그 자금이, 주택 구입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그 미래 세대,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을 전직하느라고 충분한 주택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서민들,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주거 아주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서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그 주거 복지 정책 차원의 그 정책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 그 주택 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가 시장의 그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되,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그 주택 자금에 대한 그 대출 금융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이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지를 통해서 이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그 두 가지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공공주택은 분양의 경우라면은 정부가 시행 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면서 또 많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또 민간 임대 시장에서 좀 임대 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그 임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 임대주택을 굉장히 그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 보면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상당한 이런 재정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민간과 공공 임대를 잘 믹스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그 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좀 세금을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쓰는 것 말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집 아니면은 전부 임대를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그 임차인에게 그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좀 싼 가격에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임대인에 대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그 과세를 좀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그 임차인들이 좀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이런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또 거래 물량이 위축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그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그 정책으로 인한 어떤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은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또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리고 그 요새 언론에 등장하는 빌라왕의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어제 그제 계속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그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 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의 그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한 1000세대 이상의 그 임대 물량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돼 있어야만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대부분이 사기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달 전부터 이 법집행 기관에게 철저한 그 단속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저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관님이 좀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국토부에서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원희룡 장관님께서 국토부 장관께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워낙 대통령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덧붙일 건 별로 없는데요. 아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부지런히 돈을 좀 모으고 있는데 참 요즘 어려운데 참 돈까지 모으시는 참 열심히 사시는데 언제쯤 새 정부의 공급 정책에 따른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겠냐 하셨는데요. 저희는 270만 원 공급 계획을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위치에다가 다양하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주택을 한 50만 호를 그 시세보다 한 70% 전후의 가격대로 한 40년 전후에 장기 모기지를 붙여서 부담을 낮춘, 그래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공급을 할 텐데요. 이제 준비가 많이 돼서 이번 달 말부터 사전 청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입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이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투기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LTV를 갖다 50%까지 하는 거는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이제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높아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좀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그 주택금융공사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가입 자격이 지금 주택 가격 기준으로 해서 6억까지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한시적으로 이제 9억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택 금리 올라간 게 내년 봄 되면은 사실은 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깥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보금자리론은 그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좀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복지 분야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국민 패널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질문입니다.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제 눈에 그냥 싹 들어오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 맨 뒷줄에 회색 자켓인가 입고 계신 여성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갑이고요. 9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강옥기라고 합니다. 최근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나서 보험 혜택은 줄이고 저희가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한테는 늘어나는 병원 비용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가 네, 천천히 하세요. 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면은 저희 혜택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인상이 되는 건지 정부에 궁금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뭐 지금 이제 약간 긴장하셨는지 말씀을 조금 이제 더듬으셨는데 뭐 다들 질문 이해는 되셨죠? 네, 대통령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모를 모시고 우리 사시는 우리 장년층께서 좀 최근에 이 건강보험 제도의 이런 문제점에 관한 이런 보도들을 보고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수술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모럴 해저드 여기에 관한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우리 이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동차 그 책임보험에 그 가입을 하는 이유가 접촉사고 때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물어주는데 쓰려고 보험 가입은 하지 않으시죠? 이게 어떤 그 내 소득이나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인적 물적 피해를 냈을 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을 내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그 중증 질환에 관한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고 또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디 몸이 좀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이 걸렸을 때 그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뭐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그래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을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직장이 바쁜 분들 같으면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얘기겠죠. 그리고 고가의 이런 MRI 같은 것을 뭐 무제한으로 사용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그 중증 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그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기업 그 활동에 있어서도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이렇게 어떤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업 경영자의 그 판단을 존중을 하고 더 이상 법적 그 어떤 책임을 묻지 않아야만 원만한 그 기업 활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런 진료가 필요하고 이런 고가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뭐 메디컬 저지먼트 룰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수립해서 이런 그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 가지고 처치한 것까지 저희가 뭐 과잉 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사 평가에 있어서 더 전문성과 또 이런 자료 축적이 이루어지고 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이의 그 절차 제도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우리 의료 그 보험 재정이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른 질문 하나 더 받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추가 답변하실 거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기용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갖고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 남용이나 자격 도용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명쾌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마음속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겠다 한 가지씩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손 들고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반대편에 계신 정장 입으신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나현정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1인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58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좀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이 최저 생계비를 좀 인상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요새 노인 고독사 등 위기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빨리 발굴해서 촘촘한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민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질문하신 우리 주민센터 우리 사회복지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그 노고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위기가구 그 발굴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또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주민센터에 있는 몇 분의 그 사회복지사분들만 가지고는 그 동에 그 많은 그 노인분들 또 그 위기가구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고 또 위기가구 발굴을 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실제 아주 느꼈습니다. 그때도 그 자리에 우리 복지부 장관님 그때 같이 가셨죠. 그래서 좀 증원도 해야 되고 우리 복지사님들을 좀 더 증원해서 업무를 좀 분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장 동장 같은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좀 주고, 또 그때 보니까 이런 종교 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관 시스템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잘 리드해서 이런 거를 좀 우리
주민센터 복지사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하여튼 제도를 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 독거 노인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를 제가 좀 가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생활급여 생계비 지원 58만 원이 금액은 얼마 쓰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많지 않은 돈이고 부족하긴 뭐 아주 부족한 돈인데 이게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계시는 그 주택이나 또 여건을 보니까 생계비 지원만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노인분들의 이런 좀 공동주택. 그래서 거기서 왜 니단이 마을에 가면은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삼시세대를 다 해결하고 같이 텔레비도 보고 또 문화생활도 좀씩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시에서도 이런 아주 시골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공동주택을 이런 식사 또 의료 또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게 노인분들만 계실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이라든지 이런 좀 세대별로 해서 세대 혼합형 이런 공동주택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양로원이다 요양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노인 친화형 이런 세대 융합형의 공동주택으로 하여튼 이런 이런 의료 또 문화생활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또 자원봉사자들이 좀 도와드리러 가려고 해도 그게 훨씬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무 부처로서 이런 노인 친화형 이 공동주택을 좀 개발하는데 좀 기획하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려면은 쾌적한 주거 환경이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확충뿐만 아니라 돌봄과 의료의 통합 서비스, 그다음에 건강과 문화시설과의 연계 등이 중요합니다. 국토부, 문화부 그리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사상 최고로 인상될 것이고 갑자기 실직하신 분들이나 부담 능력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신 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축소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 집배원분들, 그다음에 통장님, 이장님 등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약자 복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이 스토킹 범죄 등으로 특히 여성분들의 굉장한 우려가 크죠. 그래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드신 분, 맨 뒤에 흰 셔츠 입고 계신 분에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오영서라고 합니다.
올해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주범이 호주에서 검거된 제2 N번방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저 같은 젊은 여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되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거나 아예 목숨을 잃는 일은 그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듣고 싶습니다. 네, 대학생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시면, 예, 제 옆에 여기 체크 무늬 셔츠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그 마약 대치 운동부 중독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박영덕입니다. 저는 과거에 마약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독 재활센터에서 20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때와 달리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는 너무 확산 추세가 심하다 할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편파적으로 형성돼 있고 거기를 통해서 마약을 또 판매하고 마약을 배우는 일까지 지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SNS 창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마약 중독자들을 그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활이 필요한데 재활대에서는 우리나라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약 중독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질문의 의지를 던졌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대학생 질문자께서 여성으로서 중대한 사회 범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두 번째 분께서 마약 범죄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좀 상세한 설명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이 불안한 이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그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신당동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아주 처참하게 살해되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그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이런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그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피해자 지원 센터를 좀 더 시설과 그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그 마약 제조, 유통 또 그
밀수 조직들을 단속을 했고,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가 검사가 8이다 그러면 조직폭력 1, 2, 3, 4, 마약 1, 2, 3, 4 이렇게 하고, 또 많은 경찰 그리고 복지부의 또 사법경찰들 해가지고 한 팀이 돼서 거의 뭐 밤잠 안 자고 정말 휴일도 없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정보라든가 또 이 수사 소추라는 협업에 있어서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고, 이 마약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그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이제 붙는 건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마약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법무부에서도 수사권 관련한 시행령 개정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과 국민들께 여성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저기 계신 오영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범죄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국민들께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CCTV를 연계하는 것을 확대해서 전자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점을 더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불안이 있는 것 중에서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우리나라가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분노, 그리고 황당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이런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영덕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마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요. 마약 사범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입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의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그런 대마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있죠.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막아내는 방법은
강력한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 중독류 재활센터, 지금 현재는 2곳밖에 없거든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님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두 분 말씀 꼭 잊지 않고 좋은 정책 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아주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 시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장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스러운 점 또 궁금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 활기찬 지방입니다. 네, 성장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이제 지방 시대라는 한 축을 통해서 다양한 성장 엔진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 국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우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동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 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됩니다. 과거 40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정부들이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동안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의 구조와 또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는 자치 분권을 통한 중앙 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국토 공간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지방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에 필요한 일을 지방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정부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 정도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운영 시스템의 전환과 경제정책의 전환도 대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통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기회발전 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의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획기적인 교육 복지 제도를 통하여서 교육 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와 지방의 인구 유출, 또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한 사육비 절감 등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혁신의 핵심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로 인해서 더욱 심화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과 대등한 지방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지방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균형발전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하여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 등의 기반을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내년 3월 중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성일종 정책위 위원장님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시대 5기년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시대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이제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후에 전국 시군구 228개 중 절반 가까이인 46%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히 이 지방의 생존 전략을 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 세 분을 특별히 오늘 이곳에 모셨는데요. 우선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입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대학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생률이 0.8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도 급감하여 대학 지원자 수가 대학 입학 정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 문제이죠. 청년 인구 유출은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마주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지역 대학들 역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교육 문제, 특히 대학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완비되고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대학 내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의 기업들이 대학의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지방 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시작은 지방 대학의 육성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따가 교육 개혁에 관한 얘기할 때도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강원대 총장님께서 지역의 균형 발전 또 지방 발전의 핵심이 지방 교육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또 그 중에서 이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통이동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을 이제 초치해서 도시락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뭐를 해드리면은 이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좀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좋은 인재를 좀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게 교육 제도를 좀 혁신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느 그 광역 그 도지사님 한 분께서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해 줄 테니까 어느 기업이 좀 그 자기 지역에 그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 기업인들 만난 자리에서 그 제안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 이겁니다. 핵심 기술자들 이런 직원들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공장을 지어봐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모 기업에서 그 천안 그 아산 탕정에다가 대규모 그 공장을 지었는데 경쟁 기업에서 파주에다가 지어놓으니까 중요한 그 기술자들이 전부 그 전사를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도 뭐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균형 발전에 제일 중요한 것을 교통에 있어서의 공정한 접근, 그 다음에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비교 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의 일반 제가 얘기하는 3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심 중에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교육 문제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입니다. 저는 지방의 이 중고등학교에서 이를테면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의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전국을 뭐 다 돌아다녔습니다. 팔도를. 그런데 정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살기에는 서울이 제일 못합니다. 공기 좋고 물가 싸고 뭐 다니기 편하고 그런데 이게 자녀를 키우는데 불안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회사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우리 아이가 거기 가면은 도대체 여기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학원이나 학교를 보낼 때가 어찌 이렇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고등학교가 좋은 중고등학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봅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옛날 얘기 자꾸 뭐 수십 년 전 얘기해서 뭐 하지만 뭐 대구, 광주, 뭐 부산 이런데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의 국립대나 그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게 전부 없어지면서 이게 지방대도 막 인재들 수도권으로 다 유출되고 결국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하는 것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얘기인데 결국은 이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균바리의 강원대 총장님의 이 문제 의식이 저는 매우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면은 그 중등 교육에 대해서 좀 다양한 그 교육기관이나 교육의 이런 그 수요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대는 이번에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 부임하자마자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 아주 대단히 저는 그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교육 이런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방대가 육성이 되고 또 지방에 좋은 중고등 학교나 그런 교육 시설이 있다고 하면 지방대도 좋은 기업들이 또 많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지방대도 함께 그 인재가 일부는 또 다른 데로 외국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거기 남아서 왜냐하면 이동해 가는 것보다 자기가 쭉 살아온 데 있는 것이 주는 또 혜택과 비교 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교육부 이주호 장관께서 이제 그 과거에 교육부 장관 한번 하시고 나서 최근에는 이런 그 AI 그 에듀테크를 가지고 지방과 이런 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연구를 좀 많이 해오셨는데 이런 그 디지털 AI 기술이 또 우리가 현장에 잘 적용을 하면은 우리 학부모들이 좋은 기술자의 가족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문제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님 와 계시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 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부산 하면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아이고 이게 서울에서 아이들 키우다가 이게 부산에 가서 키워가지고 이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겠나? 아니 부산이 저 정도면은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방의 이런 중등교육이 잘 그 좋은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지방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결국 지방의 중등교육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가져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고 이런 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가 우리 지방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 기업 이전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중앙정부가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그러면 이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교육 얘기만 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그 기업과 정경련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 이후에 R&D 인력들이 다수 퇴사하는 바람에 지금은 다시 R&D 센터의 경우에는 판교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방대 육성,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업들이 스스로
걸맞는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세제, 그다음에 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제공을 하고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분이라는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짧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실 때 편안하게 하실 말씀을 다 하시되 좀 간략하게 해 주십사 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미 대통령님과 행안부 장관님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시장 맡으면서 왜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못 만들었을까?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2개의 바퀴로 굴러갔을 거고, 그럼 남부권 전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수도권 집중이 매우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사람, 기업, 교육, 문화, 그것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해주는 길만이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식은 다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대안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가 대단히 심하다는 걸 이 행정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부시장이나 기조실장 하나도 광역단체장이 임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으려면 중앙정부 절차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밟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오는 과정에서 지쳐서 못 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지금 원칙은 굉장히 잘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이양해 주시는 게 정말 이 지방 정부가 스스로의 특성화된 발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 광역단체나 지방정부 또 기초단체들이 원하는 그런 권한 이양을 획기적으로 좀 빠르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여기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답을 주시면 좀 부산에서 올라온 걸음 수고가 좀 덜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우리 시도지사님들하고 이렇게 분기별로 그 자리를 할 때마다 또 행안부 장관도 배석을 하는데 하여튼 웬만한 거는 다 넘겨드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용산 대통령실에 미국의 이 주지사들이 여러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주에 우리 한국 기업 이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온 김에 이제 와서 인사도 좀 하고 그걸 좀 뒤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 참 왜 미국의 시도지사들은 미국의 그 주지사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도지사들은 왜 그렇게까지는 못하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 연방 정부에 있어서의 권한의 그 분배하고 중앙과 그 연방과 그 주의 분배와 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앙과 그 광역 지방 정부와의 이 권한의 이 분배가 차이가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연방법을 제외하고는 각 주에서 다양한 법들을 만들기 때문에 주지사가 얼마든지 그 법에 따라 재량도 행사하고 혜택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들 때 모든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하나 만든다 하는데 그 건축법을 예를 들어 연방정부 같으면 건축법 같은 거는 각 주에다가 줘버리지 연방정부가 그런 법을 안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건축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부산시장님이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재량이 없어요. 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정말 그 지방에 저희가 대통령 영문이나 이런 거로서 지방에 보낼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법률을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행정법규들이 시도지사들이 그 좀 자율적으로 법을 좀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없지 않느냐. 물론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하여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은 지방 정부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또 지방 정부끼리 서로 아주 치열하게 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대통령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통령님께서 지금 강력한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지방 주도로 발전을 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대통령께서 직접 중앙 지방 협력 회의도 주재하시고 또 지방의 재정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1년에 1조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올해 첫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기회발전 특구 그런 제도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은 권한과 재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마침 지난달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서 지금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라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의 많은 직원들이 각 부처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대 예산 편성 권한, 또 지방 국립대의 경우에는 정원 조정 권한, 또 환경부의 경우에는 지방 개발 사업 하는데 제일 애로가 되는 게 환경 영향 평가 제도입니다. 그거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지방 항구의 경우에는 항만 재개발 권한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놓는 작업들을 부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 초쯤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협의가 완료된 그 규제 완화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이 제한됩니다. 지역 개발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거죠. 현재 법규에는 문화재로부터 500m, 반경 500m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 조례로 200m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부산의 구포구의 당숲이라는 문화재 구역에 적용을 하면 약 한 60%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약 한 50만 제곱미터 지역이 이런 개발 제한에서 해제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력한 의지로 뭐 인허가권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이 지방 주도로 발전을 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아쉬운 것이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좀 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답하시는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재하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이재하입니다. 대구와 같은 광역시도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의 젊은 고급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지역을 방문하셔서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그 대부분이 건설, 교통과 같은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젊은 인력들이
지방에 남게하는 정말 좋은 요소입니다. 일례로 출장이나 휴가를 미국이나 유럽 갈 때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반나절이 걸립니다. 아침 비행기를 타는 데는 새벽에 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구 공항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구 또 인근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같이 교통이 편리하지 못합니다. 대중교통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및 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려면은 교통과 같은 인프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좋은 일자리도 유치가 되고 좋은 기업이 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도 아마 머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이 지방 시대를 위해서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으시겠습니까? 선거 때 이제 공약하고 또 국정과제로 만들어 놓은 이런 지방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기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기적인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먼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사업들을 좀 먼저 지정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그런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 세제 이런 다양한 지원들을 해서 지역 경제에 가장 도움되는 인프라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지방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대통령, 정책위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평소에 말씀을 주신 게 이 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극 중심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데 이 중에서도 그 격차를 여러 가지 보면 소득 격차, 의료 격차, 교육 격차,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격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이 지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100일 될 때까지 저희가 약 한 92개의 법안을 냈습니다. 그 중에는 농촌 지방의 재구조화와 같은 이런 법안이 있고, 또 도심 융합 특구 조성 및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과 같은 이런 법안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말고도 의료 격차를 위해서도 또 대통령께서 호남을 방문하셨었을 때 지방 이런 의료원들을 국립병원화 하시겠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각각 파트별로 이러한 격차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영 원내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여야 간의 협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특히 교육 문제, 전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을 때에 이런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러한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아마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때는 이런 교육 격차에 대한 예산적 지원 문제도 법안으로 통과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이러한 격차 문제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새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과제죠. 바로 3대 개혁입니다. 우선 왜 3대 개혁이 중요한지 조동철 KDI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KDI 원장 조동철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손주를 봐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첫째 드는 생각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물려주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 덕에 이만큼 살고 있는데요. 태어나 보니 잘 사는 나라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 세대가 태어나 보니 빚에 찌든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파산이 거의 예정돼 있다시피 한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 의지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앞서 이미 많이 강조해 주셨지만 저마다 다르게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획일적인 교과 과정이 가로막는 그런 일도 좀 줄여야 되겠고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의 욕구가 많은데 경직적인 대학 교육 제도가 이를 가로막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각자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밤낮으로 노력해서 개발된 능력이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일처럼 아쉬운 일도 없겠습니다.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그런 노동시장은 이른바 좋은 직장에 먼저 안착해서 뒷문을 걸어 잠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뭐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많은 청년들에게는 제2의 기회라는 것이 그런 문이 이미 닫혀버린 아주 재앙적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한두 번의 실패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열심히 계속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훈계하기에는 기성세대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요. 한편으로는 나라의 빚 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은 큰 틀에서 봐서 하나의 패키지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적인 개혁 과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동철 KDI 원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또 전략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이런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이고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 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육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가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3대 개혁이죠. 노동, 그리고 교육, 연금 관련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우선 노동 개혁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손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제 옆자리 구역에서 빨간색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계신 분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자기소개 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주부 안미정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국민의 입장에서 들어보는데 본인들만 절박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은 제때 물품을 납품을 받지 못하고 건설사들은 작업을 중단해야 해서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많이 크다고 들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깝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울 때마다 그냥 대충 타협하려고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원만하게 그 화물연대 파업 거부가 잘 해결이 되면서 조금 안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를 가져보는데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과 원칙을 하루빨리 이번 정부에서 뿌리 내려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좀 확립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한 분의 얘기를 더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분들 중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분이 계십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이크 드리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 송시영입니다. 입사 전에는 제가 노조 자체를 아예 몰랐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노조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조가 노조의 본질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고 느꼈고 앞으로 우리가 다녀야 될 회사는 기존 방식으로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느꼈기에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의 주된 파업 이유가 구조조정이었는데 이 원인은 2018년에 있었던 보안관, PSD, 구내식당, 매점, 목욕탕, 이발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